둔산동 동아셀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제 학생한테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답변하면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보면 써있는 거 보면 다원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원성이라고 그러면 일원론과 다원론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기준이 하나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원론 말고 요새는 일원주의자, 다원주의자에서 다원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다원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원론으로는 하나의 기준에서 일관되게 이거에 포함된다 안 된다만 따지면 되는데, 다원론은 기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기준, 이런 기준, 이런 기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고, 그 작은 기준 외에 이걸 포괄하는, 이걸 전체가, 그래도 기준은 다르지만 한 덩어리다, 이렇게 A와 1과 2와 3의 기준이 있지만 한 덩어리다 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이 외곽에 있는 거는 엄밀하게 한 덩어리는 이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술인가 예술이 아닌가 라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 하나의 기준을 딱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면에서 예술, 이런 면에서 예술, 이런 면에서 예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의 예술, 이런 측면의 예술, 이런 측면의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장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협의의 예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들은 광의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한 개일 때는 간단하게 OX로 분류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초반기에 이렇게 이론론으로 출발하다가 OX,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면 이 아니야 한 게, 이건 이런 면에서는 예술이잖아, 이런 면에서는 아니지만, 이게 예술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면에서는 그래 확실히 예술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예술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원론이 더 발전적인 이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다원론으로 하면 구분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개에서 요걸 묶는 대략의 큰 기준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그럼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예술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협의와 광의로 또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원성이라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것은, 일원주의는 일원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하면 쉬운데, 세계에서 한민족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한민족이 뭐야? 한국에 사는 사람이야? 외국에 있는 사람도 돼. 그럼 기여한 사람은 한민족 아니야? 그럼 피만 이어줘야 돼. 혈통. 그리고 혈통이야? 그럼 따지고 들어가 보자. 그러면 옛날에 단군하고 그 전에 호랑이족, 곰부족이 있으면 얘들만 그럼 우리 혈통이야? 그럼 얘네는 이주족 아니야? 그럼 얘네는 또 어디서 왔어? 그럼 여기서 갈라진 사람도 한민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기준 하나의 문제,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한민족 공동체를 또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그럼 혼혈이야, 그럼 한민족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 다원주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을 때 다원성이라는 게 나오고, 다원성은 다양화라는 의미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 다양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양하게 되면 뭐라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그러면 옛날부터 이 기준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나로 묶은 것이냐, 그러면 요게 초점이냐? 아니죠. 이 숫자가 여러 개라는 게 초점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요 하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의 범주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또 초점이겠죠. 어디까지가 요 한계, 예술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냐라는 것까지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서술된 질문만 보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보면 요 세 개를 묶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러면 그건 이론론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다원론 자체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다원론도 어느 하나의 범주가 있죠. 이렇게 이 범주 안에 이런 기준들이 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라고 치면 이 범주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범주와 기준의 차이는 뭐냐? 기준은 어느 하나를 정리하는 규칙이라면 범주는 이 정리의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다원성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론론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너는 하나의 기준이 없어 이렇게. 당연히 다원론은 왜 하나의 기준만 가져야 돼? 기준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너는 바라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뭐야?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그게 뭐가 기준이야? 이런 논자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필연성과 가능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기 물어봤네요. 자, 가능성이란 것은 A라는 애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능성으로 가다가 수많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이러니까 A라는 아이가 서울대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맞으려면 얘가 필연적으로 갔다. 필연적으로. 이게 필연적이냐? 필연적으로 서울대를 갔다. 라고 치면 필연적인 만큼 반드시 해야 될 공부들이 있다는 거죠. 공부의 학습량이 있고. 이게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그럼 개연성은 뭐냐? 대개 저 정도면 굉장히 멀어요. 초등학생인데 언제 서울대 갈지 안 갈지 알아요. 그럼 대개의 상황으로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을 있는데 왜 있다고 판단했냐? 보니까 대개는 쟤네 집 분위기, 제 지능, 제 성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제 의지, 이런 걸 붙이니까 저런 환경에 있는, 저런 지능에 있는, 저런 의지를 가진 애는 대개는 서울대에 갈 가능성이 대략 한 40%, 60% 이상 된다. 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필연성과 개연성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딱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될 상황이 뭐예요, 그럼? 무수하게 많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 자, 그럼 필연성과 가능성. 그렇다면 가능성은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근데 이게 성이 들어가면 가능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어에도 그렇죠.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연성은 정말 확률적으로 드뭅니다. 이게 현실에 일어나기를. 그러면 개연성은 뭐냐? 대개 그럴 가능성이 현실에서 일반적인 통계적인 의미로 대개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걸 발생시킬 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 이 수학의 인과관계에서 요 R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고 그 R에 대한 어떤 Q에 이게 R인데 R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Q를 충족시켰을 때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요 P가 Q를 만족하려면 요 안에 P를 성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할 때는 형식 논리로 뚜렷하게 거의 과학적 인과관계하고 또 과학의 인과관계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의 인과관계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문학의 인과관계를 했을 때 과학은 필연성이 좌우한다면 왜? P면 Q고 Q면 R이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누구나 구현할 수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연성이 그러면 인문학적인 것에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으로 이 조정시켰을 때 이게 개개해 요렇게 했을 때 이 과학은 이 원자와 분자라는 게 항상 같은 규칙성으로 결합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성으로 결합하기도 합니다. 대개로 크게 볼 때 이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통계적으로. 근데 아닌 주관적 심리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안 맞는 상황이 많다,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수치로 보면, 그죠? 전국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면, 선거를 해서 몇 석 정도가 없겠다. 몇 프로의 정당 득표율이 되겠다. 하면 거의 맞아버리죠. 굉장히 신기하게. 그런 것처럼 일정 부분 데이터의 조건만 명확하게 집어넣으면 이것도 거의 그 유사한 형태로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명제라고 했을 때 명제 수학에서 2번을 보셔요. 어떤 명제라고 했을 때 어떤 명제라고 했을 때 수학에서 자, 그럼 명제는 뭐냐? 집합이라는 것은 이 집합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X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집합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 범주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 뭐요? 그러면 이 기준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합이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기준이나 조건이 명확하면 명제가 집합이 됩니다. 이 조건 중에서 그죠? 참인지 거짓인지 이 집합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건 명제를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이게 T인지 F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고, 이 F를 빼고 T의 인과관계를 계속 연결해서 본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포괄성이라고 한다면 이 명제의 크기는 이 집합의 크기입니다. 자, 이 포괄성은 이 명제를 잡을 때 1, 2, 3, 4, 5는 자연수죠. 자연수. 그런데 1, 3, 5, 7, 9는 홀수죠. 이런 것처럼 어떤 집합 안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요 안에서 계속 그 진리의 구도가, 논리의 구도가 이어지면 이렇게 닫혀있다 그러고, 이 집합의 범위가 자연수입니다. 근데 3 빼기 5가 뭐예요? 라는 걸 하면 마이너스가 이게 되면 이게 열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개념은 이 집합 안에서는 열려있는 거예요. 열고 나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 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합 안에서 닫혀있는 것을 포괄성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안에서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있는 명제다. 이 집합이란 개념. 그러면 실수라는 집합 안에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허수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실수의 집합 안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답이 안 나요. 그럼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허수의 범주까지 쳤을 때는 답이 있게 됩니다. 똑같이 초등학교 때 자연수만 배웠을 때는 답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음수의 범위를 배웠을 때, 아니면 무리수의 범위를 배웠으면 답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제가 포괄성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이게 가능한가 라는 문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어떤 이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닫혀있다, 열려있다를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포괄성이라는 것 자체는 범주를 얘기합니다. 범위. 그럼 집합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윤리적으로 원리를 도달시켰을 때 가능한 색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수학적인 것을 넘어서 이렇게 P면 Q이고 Q면 R이라는 것을 그 형식 논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는 분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모든 물체는. 자, 모든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맞죠? 네, 그렇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다.
네. 이런 걸 형식 논리라고 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미시의 세계로 보는 겁니다. 기준은. 세상에 있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미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되게 깔린 게 뭐냐면 미시의 세계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시의 세계. 단 여기에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일관되게 미시의 세계로 맞는 형식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왜? 이 시각을 거시로 보는 순간 아니 여기 선생님 물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처럼 형식 논리를 따로 논리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이게 전제, 이게 주제거든요. 주제가 되는 명제가 있으면 이 주제 앞에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인 명제. 주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참인 경우, 이게 거짓인 경우, 이게 참인 경우, 이게 거짓인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게 참인 경우, 이게 거짓인 경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배워갑니다. 이런 논리학까지 배워야만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참이냐, 거짓이냐. 가능의 세계는 가능성이란 것은 뭐 99.9%, 0%,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능의 세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디든. 0.0001%라도.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가능의 세계를 따질 때도 여기에 이 범위 안에 어떤 범주에서 가능의 세계를 따졌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이 질문해 나가면서 물어본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다원성이라는 단어라든가 필연성이라는 단어라든가 가능성이라는 단어라든가 명제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개념들 포괄성이라는 단어든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개념의 정의를 그 문장 안에서 그 제시된 문장 안에서 어떤 범주로 어떤 반대 개념으로 그럼 다원성의 반대 개념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일원성. 그러면 일원성 설명한 거 나왔네요. 자 필연성의 반대 개념이 뭐가 나왔어요? 가능성이요. 필연적인데 가능성. 그러면 필연성은 100% 되는 거고 가능성은 개연성과 우연성을 합치한 나머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눠서.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가능성 됐고 명제를 이게 수학적 명제예요? 논리적 명제입니다. 그럼 논리 명제가 형식 명제니까 수학적 명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반대 개념 뭐라고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냥 포괄성이라고 나왔어요. 그 표괄성이라고 단어. 둘째, 가능 세계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다.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일관성이고. 가능 세계의 포괄성이다. 가능하다.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범위 안에서 된다. 그 포괄성을 집합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단어들의 개념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고등 과정에서 배운 것에 맞춰서 해석해낼 수 있냐의 문제도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답. 자,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는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입니다. 1, 2, 3, 4, 5. 자, 이렇게 돼서 자, A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으면 1, 2, 3, 4, 5 중에서 답이 뭐예요? 1이요. 1이 답입니다. 그러면 자 2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1보다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가깝습니다. 3은 가까워요 멀어요? 애매하네요. 3. 네. 4는 멀죠 확실히. 가장 멀은 것은? 5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봅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비교한 다음에 더 맞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처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남다면 요것도 맞을 확률이 있어.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2는
요만큼, 요 거리만큼 떨어지고 이거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거리만큼이 1보다 사람들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아, 예. 이 3은 요만큼 거리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요구하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요만큼의 거리만큼 1과 다르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겠지만 2는 요 2명의 사람들이, 이건 1명이 제기하면 이건 2명의 사람이, 이거는 3명의 사람이, 이건 4명의 사람이, 이건 5명의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A랑 같지 않다고. 그럼 거리는 이의 제기가 기준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 자, 상대적으로 보통 나랑 문제 풀 때 얘기했죠? 이 A가 맞아, B가 맞아, B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못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B가 틀린 거라고. 근데 A가 B보다 더 가까워? 안 틀려. 그럼 맞아요,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얘는 다양하게 가능성은 날릴 수 있지만 얘는 별로 가능성이 나누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통일되는. 자, 아. 이런 경우에 대학에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통설, 다수설. 알죠? 통설에 유력설. 통설, 유력설, 다수설, 소수설. 학설입니다. 이렇게 법학을 하던 어떤 걸 하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소수설은 학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0명이라면 서너 명 주장하는데 이 소수설이 살아있습니다. 왜 하죠? 이 3명 중에 대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로 인정합니다. 이해했나요? 예. 그러면 이 다수설은요? 50%를 넘은 사람이 지지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40%를 넘어요. 그래서 통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유력설은요? 이 통설이 될 수 있어요. 거의. 유력설을 이쪽에 놓기도 하는데. 소수설, 유력설, 다수설, 통설 이렇게. 통설은요? 100%? 100%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는 통일을 한 게 어디 있겠어요? 80%, 70%. 80% 넘으면, 7, 80% 넘으면 이거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가르치는 학자도 있다고요. 그래서 A라는 법학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에 대한 학설을 쓰면 이렇게 소수설, 다수설, 유력설, 통설 5가지가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력설은 없겠죠. 다수설, 소수설이 있겠죠. 통설, 소수설이 있겠고, 유력설, 다수설, 그죠?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소수설, 이렇게 있겠죠. 소수설이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이런 교수 의견, 이런 교수 의견, 이런 교수 이렇게. 통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죠? 다 상대적이라고요. 아. 더 나은 걸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유력설과 통설과 유력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론이 다 하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답은 뭘까요? 그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요. 상대적으로 더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맞다. 그러면 이 맞는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기준을 내줘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내주니까. 이거 제시문에 내주든지 문제에 써주든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객관식은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 주관식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답변에 대한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객관식은 정확하게 써줘서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체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읽겠다. 읽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다원성, 필연성, 개괄성, 명제, 포괄성 이렇게 보면 사회문화나 수학의 문제나 수학의 개념이나 사회문화나 수학이나 아니면 상대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면서 쌓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문제를 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 개념이 소홀한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수학 아니면 기본적으로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래서 몇 개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